오늘 우리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취약계층의 등장, 청년하고 중장년, 그리고 이에 대응해서 우리 사회서비스가 지금 현물급여 서비스 중심으로 확대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가야 할까 한번 얘기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이번 주는 이렇게 사이버 수업으로 대체하고 다음 주에 강의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환경의 변화들과 어떠한 우리가 환경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가를 보면 크게 생애 주기가 변화하고 있죠. 그죠? 우리가 고령화, 점차 오래 살고 있고 청년기가 연장되고 있고 뭐 이런 변화들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60세, 80세 이렇게까지 살았다면 100세 시대가 되면서 생애 주기가 변화하는 모습, 그리고 또 저출산 이런 이슈 갖고 있고, 가구 형태의 변화는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죠? 뭐 핵가족화는 벌써 오래된 얘기고 이제는 1인 가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노인 세대의 1인 가구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또 청년 세대의 1인 가구도 청년 세대가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으면서 2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20, 30년 후에 지금의 청년 세대들이 중장년 노인 세대가 됐을 때 1인 중장년 세대, 1인 노인 가구도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요. 그리고 산업 및 노동시장도 되게 빠르게 변하고 있죠. 기후변화 같은 거 우리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 이런 큰 환경의 네 꼭지 하에서 이 밑에서의 또 환경 변화는 또 세부적으로 있고, 이런 환경 변화를 반영한 사회 서비스의 설계와 재구조화가 필요한 상황. 그 다음에 초고령 사회로 2026년, 불과 2년 뒤죠.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은 65세 이상 고령, 노인인 그런 사회가 될 거고요. 그리고 중위 연령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20대였는데 30대 됐다 40대, 지금 40대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되고 있고, 또 하나의 그런 발견되는 모습은 고령자 가구 중에서, 그러니까 어르신 가구 중에서 1인 가구 비율이 혼자 사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분들이 그리고 빈곤율이라든지 여러 개 다차원적 어려움을 가지시는 경우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빈곤율이 한 45%, 50%에 가까운 정도, 40몇 프로라면 이분들은 1인 가구, 어르신 1인 가구 중에서 70% 정도가 빈곤율이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그리고 또 고독사 문제하고도 연결돼. 그리고 청년 비중은 점차 인구 중에서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2017년만 해도 20%가 넘었는데 지금은 19%로 그죠? 이렇게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청년 인구는 줄어드는데 청년 인구들이 어떤 독립하고 졸업하고 취업하고 이런 개시 연령은 또 점점 늦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이행, 가족 이행, 그죠? 주거 이행, 독립 이런 게 다 소요 시간이 연장되면서 늦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일자리 이행은 최종학교 졸업 후 취업까지 소요 시간 증가. 그러니까 괜찮은 일자리라고 하는 안정적이면서도 적정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약간 뭐 여러분들, 그리고 또 약간 미스매칭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다 학력 인플레로 그 청년들의 7, 80%가 대졸자인데, 근데 대졸자들이 갈 만한 좋은 일자리는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졸 청년들은 대기업 원하고 공공기관 원하고 그죠? 뭐 그러는데 공무원 원하고 하는데 이 자리는 한정돼 있으니까 이 취득 확률이 감소하니까 스펙 쌓기를 통해서 취준 기간이 늘어나고 있고, 이게 막 계속 실패하는 청년들은 포기하거나 니트 청년이 되거나 막 이런 모습도, 여러 가지 심리 정서적, 사회적 문제를 같이 경험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데, 평균 졸업 소요, 일단 휴학을 많이 해요. 그죠? 그래서 졸업이 늦어지고 있고, 그리고 졸업 후에 취업 준비를 오래 해요. 1년 정도는 한다고 봐야 돼요, 평균. 그래서 졸업 후에 바로
취업을 했다면 과거에는 이제는 한 1년 정도는 더 준비해서 이제 졸업을 하는 모습. 그리고 첫 직장을 정규직으로 시작할 확률은 점차 줄어든다. 즉, 첫 직장을 비정규직으로 시작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노동시장이 그렇게 변하니까요. 그래서 그러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괜찮은 일자리를 취득하는 어려움과 함께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청년들이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초기 청년도 거의 5%에서 19%, 20%, 15%가 감소했고, 그 다음에 25에서 29세 청년들도 63%에서 40%로 더 많이 20% 넘게 감소했죠. 그리고 후기 청년들도 77%에서 65%로 청년들이 계속 부모로부터 독립하기가 어려워진다. 이거 요즘에 캥거루족이라고 하잖아요. 부모님들하고 계속 같이 사는 청년들. 왜냐면 독립할 여력이 안 되니까 부모에게 계속 같이 기대서 캥거루처럼 산다라고 하는 거고, 요즘엔 또 부메랑 쪽도 청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비슷한 모습인데, 독립했는데 살기 어려우니까 다시 부모로부터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메랑족이라고 하는 그런 청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모습이고, 그리고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는 거. 그래서 자신의 가족을 꾸리는 연령도 계속 늦어지고 있죠. 그걸 가족 이행이라고 하는데, 가족 이행 소요 시간도 연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 연령이 계속 늦어지고, 남자는 90년에는 28세 정도였다면 지금 33세, 여성은 25세였다면 지금 31세 정도로 이렇게 계속 늦어지고 있다. 그래서 곁에서 체감하기는 이거보다 더 늦은 것 같아요. 이런 초혼 연령 계속 늦어지면서 가족 이행이 이렇게 딜레이되고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출산도 늦어지고 있죠. 그죠? 출산이 늦어지고 있는 건 전 세계적인 모습이고, 또 선진국에서는 다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선진 산업 국가들에서는 다 전반적으로 초산 연령이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은 다 보여지는 모습이기는 한데, 우리나라는 이 빨간색 보시면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청년 이혼율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 1인 가구 비율이 굉장히 또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노년 어르신들 가구 중에도, 고령층 가구 중에도 1인 가구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청년 가구 중에도 1인 가구 비율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혼 연령 증가는, 이혼이 증가하는 것 또한 1인 가구를 증가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보면 전체적인 이혼율은 감소해요. 이혼율은 감소하면 결혼이 주니까 이혼율이 감소한다고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전체적인 이혼율은 감소하지만 이혼 연령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혼율은 2.3건, 1000명당 2.3건, 2.1건, 2.0건으로 이렇게 줄고 있기는 하지만, 이혼 연령이, 그러니까 황혼 이혼 같은 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년층, 중장년층에서도 1인 가구 비율이, 그러니까 청년들은 늦게 결혼하거나 아니면은 결혼을 하지 않아서, 또 결혼해도 이혼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1인 가구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라면, 중장년층은 지금 이혼 연령이 증가하면서 중장년층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사별, 가족 해체, 그죠? 그리고 분거 상태, 이런 것들, 기러기, 그런 가구들로 중장년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보면 50에서 54세가 45에서 50세보다 이 1인 가구 비율이 더 많죠. 그래서 한 10% 정도는 중장년층도 1인 가구다. 두 번째로, 이런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취약계층의 등장을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가 전통적인 취약계층으로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을 얘기해 왔거든요. 근데 새로운 취약계층으로 청년 및 중장년이 등장했다고 얘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의 삶은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 뭐 여러분들이 또 발표도 했지만 현재 굉장히 다차원적인 어려움 경험하고 있는데요. 일자리 이행, 주거 이행, 가족 이행이 다 어려워졌죠. 그래서 이게 지연되면서 청년기가 연장되고 청년기가 연장되니까 안정적인 일자리 없이 연장되고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어려우면서 연장되고 주거비 부담이라든지 주거자산을 만들기 어려운 이유로 또 연장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성공적인 성인기 전환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인기가 연장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 청년들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서 이런 안정적인 일자리 취득, 그러니까 취준기간이 오래 길어지니까 경제적 어려움 가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생활비 들 거고 주거비 뭐 이런 것들로 경제적 어려움 겪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꾸 좌절, 실패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우울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오는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이 심리 정서적 어려움 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또 심리 정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 사람 만나는 걸 피하게 되고 또 갈등을 갖게 되죠. 가족들하고도. 그래서 사회적 어려움 그리고 주거 자산 자체가 가격이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그래서 주거 자산 취득이 어려워지고 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우리 청년들의 주거비가 그리고 월세비 같은 게 올랐잖아요. 월세화 됐고 월세비도 올랐고 그리고 전세 사기 같은 거 있다 보니까 월세로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주거비 부담을 야기하고 또 주거 불안을 야기하고 있죠. 이런 다차원적인 어려움 경험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뭐 채무 문제, 그죠? 재무적 법적 문제 가지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청년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청년기가 연장되면서 청년들의 어떤 어려운 모습들 우리 뭐 2006년인가 7년에 88만 원 세대로 청년들의 어려움이 처음으로 사회적 이슈화 됐는데요. 그 이후에 2011년도에 3포 세대라고 청년을 그렇게 명명했었어요. 그렇게 표현했었는데 이 결혼과 연애와 출산을 포기한 세대라는 말이었는데 이제 여기서 5포 세대 됐다가 7포 세대 됐다가 막 M포 세대 됐다가 요즘에는 또 1포 세대란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다시 1로 줄었냐 그랬더니 이번 생은 포기한 거래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런 자조적인 그런 말들이 쓰이고 있고 그리고 열정페이, 취준생, 니트족, 프리터족 그죠? 프리터족은 뭐 알바나 뭐 이런 걸로 그죠? 프리랜서나 뭐 알바 뭐 이런 걸로 삶을 영위하는 그런 족 캥거루족, 딩크족, 은둔형 외톨이 뭐 여기에 뭐 요즘에 아까 얘기했처럼 부메랑족 막 이런 것들 이게 이런 어려운 청년들 둘러싼 어려운 환경에서 청년들이 살아가는 다양한 모습들을 반영하는 그런 용어들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집단이 최근에 그 취약계층으로 등장한 또 다른 그런 계층이 중장년인데요. 중장년은 이러한 어려움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관계 단절과 고립, 즉 황혼 이혼이 증가하면서부터 중장년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중장년 때 또 은퇴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단절이 되고 사회적 고립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중장년층의 상당 부분은 이중 부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지금까지의 중장년층은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서 청년들이 독립이 어려워지니까 자녀를 늦게까지 같이 부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장년층이 부모와 자녀를 둘 다 부양하다 보니까 중산층 2, 3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노후 준비는 잘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2022년 8월이죠. 그죠? 그러니까 되게 최근인데 이 조사에 따르면 중장년층의 과반수 이상은 이중 부양을 하고 있고요. 그죠? 노부모하고 성인 자녀를 다 하고 있고 나 이제 자녀를 하고 있고 80%는 대부분이죠. 본인 노후는 충분히 준비를 못했다. 보면 중장년층 10명 중에 8명은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다.
현재 중장년층은 부모 부양을 하면서 본인은 부양받지 못하는 첫 세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80%는 노부모를 부양하면서 동시에 성인 자녀나 학령기 이하 자녀나 아니면 손자녀를 같이 부양하고 있는 경우인 거죠. 그래서 이중 부양의 경우다. 그리고 단일 부양은 한 30%, 삼중 부양도 10% 정도. 그러니까 자녀하고 손자녀하고 부모까지 부양하고 있는 거죠. 자녀가 아이를 낳는데 부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것까지 책임지는 경우, 삼중 부양을 하는 경우도 10%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 갖고 있고요. 그리고 조기 퇴직과 지금 중장년들 보면 평균 50세 정도만 되면 퇴직 준비하거든요. 민간 영역에 있는 경우는. 그래서 조기 퇴직하고 근데 재취업은 어려움. 계속 뭐 평생 교육이라든지 이제 커리어 개발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 근데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는. 그러니까 청년층들이 초기 취업이 힘든 것처럼 중장년에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리고 실패하면 또 재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에 중장년은 이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청년 및 중장년 대상 사회서비스는 어떠한가를 한번 보면요. 사회서비스가 무엇이고 어떤 거냐에 대해서도 뒤에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면 청년 중장년과 같이 기존 사회서비스 정책으로부터 소외됐던 계층이죠. 기존 사회서비스 정책은 거의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이렇게 대상으로 했거든요. 소외됐던 계층, 그러니까 서비스 빈곤 계층으로 구분되는데, 왜냐하면 청년 중장년층은 전통적으로 경제력이 있잖아요. 노동력이 있고 건강하고, 그죠? 상대적으로 역량이 있고, 그러니까 건강하고 노동력이 있고,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스스로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대상이니까 이 청년하고 중장년층 대상으로는 사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온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그냥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데니까. 그리고 서비스가 필요하면 그냥 사서 쓰면 되니까 시장에서. 그래서 이 층한테는 서비스가 빈곤해 왔죠. 전통적으로. 근데 여기가 이제 취약 계층으로 떠오르면서 여기도 서비스가 필요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차원적인 어려움가 아니니까 정서적인 서비스, 사회적, 심리정서적 개입, 사회적 개입, 그죠? 주거 지원, 그리고 어떤 노동시장에서의 어떤 취창업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해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거를 또 어떻게 보기도 하냐면, 첫 번째는 이 노동시장의 변화 때문에, 그리고 또 인구, 또 1인 가구화 되고 하다 보니까, 전에는 가족 돌봄으로 해결했던 것들을 가족 돌봄으로 또 해결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러면서 이 청년, 중장년 대상으로도 사회 서비스가 필요해지기도 한 거고, 한편으로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기대 수명이 연장된 거죠. 전에는 한 80대까지 살았는데 지금 100세까지 살잖아요. 그러니까 생애 주기를 보다 세분화해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면 영유아기, 아동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 전에는 이렇게 구분을 4단계로 한 거예요. 이렇게. 영유아기, 아동 청소년, 성인기, 노년기. 그래서 성인기에 청년기가 이 아동 청소년기에 넣어서 얘기하기도 하고 이 성인기에 넣어서 얘기하기도 했거든요. 청년들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오래 살게 되면서 이게 이렇게 연장되면서 얘를 4단계에서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동 청소년기도 28세까지 학령기인 거죠. 고등학교 때까지. 그 다음에 청년기. 우리 19에서 30살 보면 청년 기본법에 의한 청년이죠. 근데 취약 청년은 이제 더 지원을 늦게까지 해두느라고 청년 정책들 보면 거의 39세, 취약 청년들 대상은 거의 39세를 까지를 다 청년으로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장년기를 보통 이렇게 합쳐서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성인기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요게 다 성인기였던 건데 성인기를 3개로 자른 거예요. 청년기, 장년기, 중년기. 그래서 청년기는 34세 일반적으로는, 장년기는 40대까지. 그
그 다음에 중년기는 50대에서 69세까지, 좀 더 늦게까지, 그죠? 요즘에 하도 건강하고, 올해까지 이렇게, 청년기, 그 생애 주기가 연장됐으니까요. 그리고 노년기를 70대하고 그 이후, 이렇게 해서 또 노년기를 2개로 구분한 거죠. 이전에는 4개로 구분했다면, 이제는 성인기를 3개로 나누고, 노년기를 2개로 나눠서 7개로, 4단계에서 7개로 이렇게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시각도 연구에 따르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런 접근들이 많이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정리해 본 건데요. 그래서 공공사회보장 체계는 이렇게 사회보장, 공공부조, 이렇게 사회서비스, 현금급여, 이건 현물급여인데, 여기가 사회서비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공공사회보장 체계 외에 민간에서 알아서 해온 것들이 있죠. 이제 사고부조하고 자선의 영역들이 여긴 건데, 이건 우리 수업에서는 이제 논의로 하고요. 공공보장 체계를 보면, 우리나라 사회보험 보면 63년도에 산재보험 도입했고요. 77년도에 의료보험 도입해서 89년도에 전국민 의료보험 했고 99년도에 00년도에 건강보험 통합했습니다. 그 전에는 연금처럼 다 구분되어 있었어요. 공무원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보험 통합했고요. 그 다음에 88년도에 국민연금 도입했고, 그리고 95년도에 고용보험 도입해서 99년도에 전국민 고용보험화했고, 08년도에 노인 장기요양보험 도입해서 제가 그 요양 서비스 제공함과 동시에 요양원, 요양병원 지원하기 시작했죠. 그죠? 이 사회보험은 그래서 우리나라 이 모든 사회보험 제도화했고요. 그죠? 발전하면서 전국민 대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발전되어 왔고, 61년도에는 생활보호법을 만들었죠. 그죠? 그래서 생활보험법은 일할 역량도 없어야 됨과 동시에 저소득이어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대상자를 소수로 유지하면서 엄격하고 제한적인 그런 제도로서 존재하다가 우리 90년대 말에 IMF를 겪으면서 실업이 엄청나게 높아졌거든요. 실업률이. 그러니까 그 실업률이 높아져서 IMF 이후에는 정말로 일을 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일하지 못하는 상황을 많이 경험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이면서 일할 역량이 없는 곧 교집합인 분들한테만 지원을 제공하는 생활보험법으로는 너무 사각지대가 컸던 거죠. 그래서 저소득이기만 하면 정부가 다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면서, 근데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한테도 그냥 급여를 드리기는 좀 그러니까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은 자활사업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를 조건으로 자활센터에 나와서 근로를 하시는 걸 조건으로 이 생계급여 등 그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공공부조 급여를 드리고, 일할 역량이 없는 걸로 판정되신 분들한테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드리는 그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엄청난 큰 개혁이 공공부조 개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낮은 그런 보장 수준, 넓은 사각지대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15년도에 전면 14년도에 개편해서 15년도부터는 이제 상대적 빈곤선이 적용되고 맞춤형 급여, 그래서 교육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따로 구분해서 이제 제공하는 맞춤형 급여 되고, 또 사각지대를 계속 부양의문제를 계속 줄여나가면서 사각지대 줄여나가는 그런 전면 개편이 15년도에 24년도에 이루어지고 시행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90년도에 사회복지기관시설들을 만들어서 민영화 방식으로 사회서비스를 현물로 제공하는 방식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 방식으로 이제 확대되어 오다가 02년도에 보육지원금이 있었지만 이건 좀 유명무실했고요. 좀 뒤죠. 08년도 사실 이쯤 되는 건데 08년도에 기초노령연금이 주요 현금급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소득 하위 70%, 양육수당 소득 하위 90%막 이거 그렇게 주다가 논란이 있다가 아동수당부터는 모든 아동한테 100% 주기 시작했죠. 그래서 기초연금은 여전히 소득 하위 70%이긴 하지만 굉장히 보편적인 현금 급여가 제공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이 너무 부족한 분들, 그리고 국민연금에 안정된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지 못하셔서 연금제도에 가입이 안 됐기 때문에, 즉 여기 보시면 10인 이상 사업장 아닌 곳에서 일하셨던 분들, 뭐 자영업자분들 이런 분들 다 배제, 사각지 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포함하기, 그런 분들의 삶을 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기초연금이 보완적으로 실시된 거고, 기초노령연금, 그죠? 그 다음에 양육수당, 아동수당, 영아수당, 부모급여 이렇게 발전되어 왔는데, 이거는 아이가 있으면 돈이 추가로 들잖아요. 그걸 국가가 보존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동이 있는 가족 그리고 노인분들 대상으로 현금 급여는 2000년대 후반부터 빠르게 확대되어 왔다. 이게 이렇게 종류는 많지 않고 비교적 최근이어도 엄청나게 예산이 소요되는 굉장히 큰 그런 사업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회적 부담이 되는 그런 제도가 되고 있고요. 특히 고령화 되면서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주요 사회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민영화 중심으로 90년대 이후에 여러 가지 서비스 시설 유형 다양화해 가면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그래서 보면 97년도에 공공구로 자활 사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민영화 방식의 사회 서비스 제공은 계속 되고 있는 거고요. 거기 더해서 07년도에 사회 서비스 바우처 사업, 이게 노인 장기 요양보험하고 굉장히 크게 바우처 방식으로 사회 서비스 확대를 하는 방식인 거고요. 우리나라 여긴 요양 서비스인 거죠. 요양 서비스, 사회 서비스 확대하는 방식인 거고, 그리고 사회적 기업 육성법 만들고, 그리고 협동조합 기본법을 제정한 건 무슨 의미냐면요. 복지 서비스 제공 주체를 다양화하는 의미입니다. 전에는 꼭 사회복지법인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 기관들만 제공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사회적 기업도 들어와서 사회 서비스 제공해, 협동조합도 들어와서 사회 서비스 제공해, 그리고 심지어 장교양 같은 경우하고, 그리고 일부 사회 서비스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는, 여기 사회 서비스 바우처 사업법에 의하면 같은 경우는 민간 영리도 들어와서 서비스 제공해가 된 거고요. 그리고 사회 서비스 선도 사업, 그리고 사회보장 기본법 개정이 있었고, 여기서 우리 뒤에 얘기한 사회 서비스 정의를 얘기했잖아요. 사회보장 기본법에 의한 사회 서비스 정의. 그 전까지는 우리 사회보장 기본법도 그렇고 사회복지 사업법도 그렇고, 그게 우리 사회복지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법인데, 여기 다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협소한 서비스만 사회복지 서비스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회 서비스란 말을 2012년도에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쓰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그 영역이 확대된 거죠. 그러면서 복지가 할 수 있는 일도 많아지고 해야 하는 일도 많아졌다. 그게 구체적으로 사업화된 게 지역사회 통합돌봄. 여러분 나중에 지역사회 복지론 행정론에서 배울 텐데, 통돌이라고 하는 거, 커뮤니티 케어. 그 다음에 여기 이 통돌이 끝나면서 이게 이제 제 생각했던 것처럼 안 돌아가면서 맞돌이라 그래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시작돼서 제공되고 있고, 사회 서비스 원법, 그리고 사회 서비스가 추진하는 사회 서비스 고도화하고 혁신, 이 두 가지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요. 지금 이 두 가지가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되면서 사회 서비스가 발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복지 정책의 방향을 한번 얘기해 보죠. 그 안에서 사회 서비스는 어떤 건가? 일단 우리 사회 서비스는 현금급여하고 현물급여가 있다 그랬잖아요. 현물급여는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현금급여는 대체로 지금 제공되고 있는 어떤 생계급여라든지 공공부조에 의한 생계급여도 현금급여지만 노인기초연금, 그죠? 그 다음에 또 아동수당 이런 것들, 부모급여 이런 것들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현금복지급여는
그렇게 지금 우리가 기초연금하고 부모급여, 아동수당처럼 그렇게 보편화해서 제공하지는 않겠다는 게 지금의 방향입니다. 현재 뭐 바뀔 수 있지만 지금의 방향이고요. 그래서 현금 복지는 저소득층 필요하신 분들한테 집중해서 두텁게 제공하겠다. 그리고 사회 서비스를 보편화하겠다. 그래서 꼭 지금 사회 서비스는 저소득층이신 분들만 받으실 수 있거든요. 바우처 받아가지고. 근데 지금 이거 중위소득 100%, 150% 이렇게 계속 확대하고 있어요. 단 자기부담금을 이렇게 늘려가면서. 그래서 모든 국민이 원하면 요약 서비스, 뭐 정신건강 서비스, 건강 서비스 다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보수정부의 특성을 보이면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일할 역량이 있는 사람은 최대한 일하도록 지원하겠다. 일해서 앞으로는 먹고 살아라. 지금 힘들 때는 정부가 지원해 주겠지만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연금 개혁하는 부분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얘기할 텐데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저출산하고 합쳐가지고 양육 지원은 계속 늘려나가겠다. 보육 지원 늘려나가겠다. 이런 게 지금의 큰 5가지 제시하고 있는 복지이고요. 그 안에서 사회 서비스를 한번 얘기해 보죠. 사회 서비스가 보편화라고 하면서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고 보편화되고 있어요. 대상을 엄청나게 빠르게 늘리고 있는데 사회 서비스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면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라고 이걸 중심으로 사회서비스는 제공해 왔는데요. 이 시설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말고요. 우리가 바우처 방식으로 받아서 쓰는 건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안에 있는데 이 안에 보면 지역 사회서비스 혁신 사업으로 시작하고 이런 걸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2013년 이후에는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사업 안에 뭐가 있냐면 지투 사업이라 그래요.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가사간병, 산모신생아, 청년마음건강, 일상돌봄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2022년에 마음건강 시작했고 이거는 올해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으로 완전히 확대됐고요. 일상돌봄도 2023년 하반기에 시범사업 됐다가 올해 2024년에 굉장히 크게 본사업으로 확대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이게 확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 대상군을 보면 여러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청년 신체건강 지원 사업이라고 일부 대학 중심으로 청년들 이 PT 제공해주는 그런 사업 굉장히 작게 하고 있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반면에 아동청소년 대상으로는 영유아 발달 지원, 아동청소년 뭐 이렇게 해서 제일 많아요. 그죠? 여러분 볼 수 있죠? 그리고 일반을 대상으로 일반 중장년층이 주겠죠. 대상으로는 자살 위험군 예방, 청년 심리 지원.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 대상으로는 노인 맞춤형 운동 정도가 있고 장애인 대상으로 이제 돌봄 여행, 시각장애인 안마,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뭐 이런 서비스들 장애인 대상으로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변화 추이를 제가 요 서비스 유형 요거는 지금 2023년 기준인데요. 변화 추이를 이렇게 쫙 보지는 않지만 그 정리해 보면 아동 청소년 대상 사업 수는 감소했어요. 그리고 사업 수에 있어서는 노인 장애인 대상 사업 수가 증가해 왔습니다. 그리고 점차 지금은 보편화를 완전한 방향으로 정해서 엄청나게 빠르게 뭐 중위소득 100%, 150% 이렇게 늘려나가고 있는데 그 앞에도 계속 전반적인 경향은 이 앞에 우리 시작했을 때 2007년도에는 서비스 이름 자체가 여기 앞에 저소득 아동, 뭐 저소득 성인 뭐 이런 식으로 다 저소득층 대상 뭐 이런 게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다 없어졌죠. 그래서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감소하고 사업 대상이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다 보편화되고 있다. 근데 이렇게 아동 청소년 대상 사업 감소하고 보편화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용자 수는 아동 청소년하고 노인이 대부분이에요. 보면 이용자의 90%, 아동 청소년 절반이 아동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고요. 노인이 33.5%, 노인은 이 운동하고 안마를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들이 90%를 이용하고 있다 서비스. 아동 청소년하고 노인이 아닌 연령층이 이용하고 있는 건 10%
받게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솔링 현상이 여기에 있다. 나머지 여기는 굉장히 간과되어 있는 사각지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왜 청년하고 중장년 대상으로 복지 서비스 제공해야 되냐? 네, 앞에 얘기한 거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얘네들이 어려워지는 새로운 취약계층이니까 그런 얘기는 우리가 했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냐를 한번 얘기해 보면, 첫 번째, 점차 어려워지고 길어지고 있는 어떤 성인 기로의 전환, 자립을 지원하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청년들이 성인기 이행이 지연되면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에 이제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그 시기가 늦어지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사회보험체계 노동시장에 들어가면서 돈 내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거 내야 건강보험도 받을 수 있고, 고용보험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그걸 많이 내놔야 국민연금도 충분히 받아서 그 노후 준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행 지연이 되면 청년 개인 생애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노인 빈곤까지 계속 갈 수 있다는 의미인 거고요. 그 뒤의 삶까지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뜻이고, 그리고 사는 게 어려운 청년들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게 다 사회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럼 공공부조 받는 사람도 많아질 거고, 기초연금 받는 사람도 많아질 거고, 사회가 계속 이중화되면서 갈등도 많아질 거고,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는 의미가 있다. 청년들한테 대한 투자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가만두면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노동시장이 이중화 계속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본주의는. 자유주의 시장, 자본주의 사회는. 그러니까 이게 청년 대상으로, 특히 취약 청년들, 저소득 청년 대상으로 우리가 투자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런 사회 문제, 이런 어떤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청년들이 어렵고 청년기들이 이행 지연을 겪으면서 그 부담을 상당 부분 가족이 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봤듯이 중장년 가구들이 2중 부담, 심지어 3중 부담 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의 중장년들이 노후 준비를 못하는 문제 같은 걸 갖고 있는데, 그런 부모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생애 중기가 연장되잖아요. 앞에 이제 강혜규 연구에서 얘기했듯이 이전에는 한 70대, 80세까지 살던 그거를 이제 4개로 나눴다면, 지금은 생애 주기가 이렇게 100세까지 늘어나면서 청년기하고 청소년하고 같이 옛날엔 얘기 많이 했는데, 청년기와 청소년기를 구분하여 이 특성이 너무 달라진 거죠. 사람들이 오래 살기 시작하면서 이 각각의 그런 생애 주기가 특성을 가지면서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청년기를 청소년기와 구분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고, 또 중장년기를 청년기와 노년기와 청년기 및 노년기와 구분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얘기한. 그래서 이런 세계 주기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변화를 해볼 필요가 있다. 청년기를 구분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거, 복지문화, 참여 권리, 뭐 이런 사업들은 거의 제공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그 비중이 매우 미비하다면 이렇게 를 보이고 있는데, 청년들은 정말로 사회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이용할 의사가 있냐? 이거 안수란 박사님이 연구하셨는데, 그거에 따르면 자기개발 및 역량 강화 교육, 그리고 보건, 건강 서비스 이용률이 가장 높고요. 현재 고용 서비스가 가장 많지만 이용률은 높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죠. 청년 대상 사회 서비스 중에서 한 70%를 고용 서비스가 차지해요. 근데 이용률은 그렇게 높지 않고 정부가 제공하는 고용 서비스 별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거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대응할 필요 있다라는 거고요. 워낙 그 어려움, 그래서 청년 정신건강, 마음건강 사업 같은 것도 이제 시작해서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용 경험에 비해서, 여기서 이제 초록색이 이용 경험이거든요. 되게 낮잖아요, 여기. 그죠? 근데 이용 의향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이
이 빨간색 이용 의향이 높고 돈 내고 이용하고 싶다라는 의사도 이 주황색 굉장히 높은 거죠. 오렌지색. 그러니까 실제로 청년들은 실제로 사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율은 굉장히 낮지만 왜 서비스가 없으니까 하지만 이용하고 싶어 하고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이용을 하고 싶어 한다라는 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청년 대상 사회 서비스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될까? 이거는 그냥 제가 제안하는 얘기인데요. 일단 서비스 청년들이 가지는 문제들이 굉장히 복합적이니까 서비스를 다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꼭 저소득 청년이나 가족 돌봄, 고립운둔, 자립준비 청년, 그러니까 굉장히 소수 청년이거든요. 그 청년들은 특수한 어떤 어려움과 위기를 가지는 그 청년들만 어려움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살 생각이나 우울 문제 가지는 청년들 막 30%에 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서비스 보편화할 필요가 있다. 단 이용료는 차등부가 해야 나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3인데 청년 감수성과 당사자성을 청년 서비스의 경우에는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기 정도에 따라서 단계적 개입, 즉 우선순위를 정해서 개입하는 방식과 이런 것들을 그리고 우선순위를 달리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가장 위기 청년으로 볼 수 있는 게 지금 우리 가족 돌봄, 영케어러, 은둔고립, 자립준비, 그 다음에 여기다가 빈곤 청년들도 사실은 위기 청년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약간 밀리고 있죠. 그래서 제가 밑에 넣어놓긴 했는데 그 다음에 준위기 청년, 니트 청년, 구직 단념 청년, 저소득 청년, 저학력. 그래서 제가 빈곤 청년 연구를 해보면 저학력 청년들, 가족 돌봄 청년들, 그리고 가족 부양 청년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이런 청년들 대상 지원이 굉장히 필요한 현실이고요. 그리고 모든 청년들이 낙인감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종합 지원, 그리고 특히 지금 청년 대상 서비스들은 지자체들도 많이 제공해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본 것들은 중앙정부 복지부 사업들 중심으로 살펴본 거고 중앙정부 사업 중심으로 부처 사업 중심으로 살펴본 거고 지자체 사업은 어마어마하게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서비스 제공하고 연결해주는 그런 종합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라는 거고 이제 청년 활동 공간 네트워크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거 지금 만들고 있어요. 서울시는 서울시가 해가지고 지금 청년활동지원센터 이미 있고 그리고 지방에는 이제 청년 미래센터라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광역에 이제 시작됐고요. 그리고 중장년 대상은 어떠냐? 중장년은 제가 조금 같이 다루면서도 조금 비중을 덜 해서 다루기는 했는데 중장년이 가지는 특성과 문제에 대응해서 이제 서비스 개발과 전달이 필요한데 보면 1인 중장년 남성 가구가 많은 문제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혼율 증가, 높은 우울증 문제 가지고 높은 알코올 의존율, 높은 발병률, 그리고 일상생활이 잘 안 되세요. 밥 해먹고 제 시간에 일어나고 사람들하고 상호작용하고 시간에 자고 일하러 나가시고 구식하시고 이게 잘 안 되세요.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가족 상담, 부모 교육, 정신건강 증진, 소통의 문제 가지시는 경우도 많고요. 가족관계, 가족 갈등 문제 가지시는 분들 많고 해서 정신건강, 알코올 중독, 건강관리 이런 서비스 그 외에도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들 필요하고요. 심지어 요리교실 같은 거 요즘 많이 열려요. 1인 중장년 남성 가구 대상으로 그 다음에 이중 돌봄과 관련해서 퇴원 후 재택간병 가사지원 서비스 같은 거 필요하고요. 그리고 조기 퇴직과 재취업 준비와 관련해서 평생교육, 재취업교육, 창업지원 서비스 그리고 사업 이렇게 취업 상황에서 이제 실직하신 분들 대상으로 중장년 대상으로 서비스도 필요하지만 사업하시다가 실패하신 분들 대상의 재기 지원 이거는 청년들도 필요하죠, 그죠? 그래야 더 많이 창업하고 또 도전하고 그런 어떤 노동시장이 만들어질 텐데 그런 서비스도 필요하다. 그리고 전달 체계 효율화, 사회 서비스의 서비스 질 향상, 지역별 격차 완화. 그러니까 일부 지역으로 내려가면 지금 아까 얘기한 그런 G2 사업, G2 서비스나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의 경우에도 지역으로 내려가면 제공 주체가 없어서 어려운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도
탄탄하게 서비스를 양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체들을 만들어가는 것 또한, 그러니까 지역별 격차를 완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력들의 문제인데 결국에는 그런 어떤 고민도 같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